잠자리 동화 첫 번째. 어부와 아내. 옛날 옛적에 어부가 아내와 단둘이 바닷가 옆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부는 매일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맑은 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낚싯줄이 갑자기 푹 가라앉으며 마구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서 어부가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큰 넙치 한 마리가 끌려 올라왔어요. 그때 그 넙치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어부님, 부디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진짜 넙치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그런 저를 죽여서 뭐에 쓰겠어요? 저는 맛있지도 않으니 그냥 다시 물에 놓아주세요. 저를 가게 해주세요. 그래, 가거라. 어부가 말했어요. 긴 말할 필요도 없다. 말을 하는 물고기라면 그냥 놓아줘야지. 그는 넙치를 다시 맑은 바닷물에 되돌려 보내주었어요. 넙치는 유유히 헤엄쳐 갔어요. 어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아내가 있는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오늘은 뭐 잡은 거 없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넙치 한 마리를 잡긴 했는데 자기가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놓아주었어. 혹시 소원은 말했어요? 말 안 했는데 소원을 빌어야 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라. 아내가 말했어요. 이 더러운 오두막집에 사는 게 지겹지도 않아요? 우리 부부를 위해 작고 아담한 집 한 채 달라고 빌면 좋잖아요. 다시 가서 넙치를 불러 작고 아담한 집 한 채만 달라고 말해봐요. 줄지도 모르잖아요. 어부가 말했어요. 굳이 또 거길 나보고 가라고? 아이 참, 당신이 넙치를 잡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놓아주었고요. 그러니 꼭 들어줄 거예요. 얼른 가봐요. 어부는 전혀 내키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바닷가로 가보았어요. 어부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바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고 온통 초록색과 노란색이었어요. 어부가 가만히 선 채로 말했어요. 넙치야, 바다에 사는 넙치야, 부디 이리로 좀 와주렴. 내 착한 아내 일사비의 뜻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구나. 그러자 그 넙치가 팔랑팔랑 헤엄치며 그에게로 다가와 말했어요. 그럼 아내 되시는 분이 뭘 원하던가요? 내가 널 잡았다고 하니 내 아내 말론 네가 뭘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구나. 내 아내는 아담한 집 한 채가 필요하다는데.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넙치가 말했어요. 어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더 이상 오두막집에 있지 않았어요. 오두막집 대신 작고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는데 아내는 그 집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어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 집 참 근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들어갔어요. 아담하고
예쁜 응접실과 침실이 각각 하나씩 있고 부엌과 식료품 저장실이 하나씩 있는 집이었어요. 누구든 탐낼만 했어요. 아담한 그 집 뒤에는 작은 마당이 있는데 암탉들과 오리들이 놀고 있었어요. 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네. 어부가 말했어요. 우리가 항상 꿈꾸어오던 곳인걸. 이제 만족하며 삽시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들은 저녁을 먹은 다음 침대로 가 잠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어요. 들어봐요, 여보. 이 집은 우리 부부가 살기엔 너무 작아요. 마당도 작고. 넙지한테 다시 가서 커다란 집을 달라고 해보세요. 돌로 지어진 큰 성을 달라고 해보세요. 성에서 살고 싶어요. 어서 넙치에게 가봐요. 우리에게 성을 달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어부가 말했어요. 이 집도 아담하고 충분히 좋은데 뭘. 우리가 성에 산다니 그게 말이나 돼? 아이 참. 어서 넙치에게 가보라니까요. 넙치라면 해줄 거예요. 아니 여보. 넙치가 이미 우리에게 아담한 집 한 채를 주었잖소. 다른 걸 더 바라면 넙치도 화를 낼 게 분명해. 가요. 넙치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해줄 거예요. 당신은 그냥 넙치에게 가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래도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가 생각했어요. 이건 아닌데. 어부가 바다에 도착해 보니 물은 이제 자줏빛과 짙은 파란색이 되어 있고 어두컴컴하고 흐려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초록색의 노란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잔잔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어부가 말했어요. 넙치야, 바다에 사는 넙치야, 부디 이리로 좀 와주렴. 내 착한 아내 일사빌의 뜻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구나. 그래요? 그럼 그녀가 뭘 원하던가요? 라며 그 넙치가 물었어요. 어부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로 지어진 큰 성에 살고 싶다는구나. 가보세요.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어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어부는 큰 돌 궁전을 발견했어요. 그의 아내가 막 계단을 밟고 들어가려고 서 있었어요. 아내가 어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 성엔 대리석으로 된 큰 홀과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문들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벽엔 온통 아름다운 벽지들이 화사하게 발라져 있었고요. 방들은 순금으로 된 의자들과 탁자들과 함께 수정으로 된 샹들리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방과 침실엔 양탄자가 깔려 있었지요. 탁자 위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해 감탄이 절로 나오지 뭐예요. 또한 집 뒤엔 커다란 마당이 하나 있는데 말과 소들이 사는 마구간도 있었고요. 최고급 마차들도 있었어요. 훌륭하고 큰 정원도 있었는데 거기엔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나무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아내가 꿈꿔온 그대로였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정말 그래 라며 어부가 말했어요. 허허 참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성에 살게 되다니 이제 만족하는 거지?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오늘은 잠부터 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침대로 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깨었어요. 마침 아침이 밝아오려던 때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가 자신 앞에 펼쳐진 더없이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보았어요. 어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팔꿈치로 어부의 옆구리를 콕 찌르며 말했어요. 일어나 봐요. 창밖을 좀 봐요. 우리가 저 땅 모두의 왕이 되면 안 될까요? 넙치에게 가서 우리 보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어부가 말했어요. 아니, 왕은 또 왜? 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아내가 말했어요. 누가 당신 보고 왕이 되래요? 내가 되게 해달라고요. 어서 넙치에게 가봐요. 가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 왕이 돼서 뭐하게? 난 왠지 넙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는데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장 가지 못해요. 난 왕이 되어야겠어요. 결국 어부는 넙치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왕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걷다 보니 도착해 있었죠. 도착해 보니 바다는 아주 짙은 회색이고 파도가 위아래로 넘실대고 있었어요. 그때 어부가 바닷가에서 말했어요. 넙치야, 바다에 사는 넙치야, 부디 이리로 좀 와주렴. 내 착한 아내 일사빌의 뜻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구나. 그럼 그녀가 뭘 원하든가요? 라며 넙치가 물었어요. 아, 글쎄, 왕이 되고 싶대. 그녀에게 가보세요. 그녀는 벌써 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부가 궁전에 도착해 보니 예전의 성은 이제 더 웅장한 궁전이 되어 있었고 거대한 탑도 솟아있는 거예요. 보초병들도 문 옆에 서서 성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런 세상에 모든 게 진짜 대리석과 진짜 금이었어요. 홀 안으로 통하는 문들이 열리자 장엄한 왕이 사는 집이 보이고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높은 왕의 의자 위에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에 큼직한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양 옆에는 키가 작은 시녀로 시작해 키가 큰 시녀까지 줄줄이 서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부가 아내 앞에 서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정말 왕인 거야? 그럼요. 라며 아내가 말했어요. 난 이제 왕이에요. 어부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당신이 왕이니 우리 만족하고 삽시다. 아니요.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요. 그러니 나도 더는 못 참겠어요. 당장 그 넙치에게 가서 나를 왕이 아니라 황제로 만들어주라고 하세요. 어서. 원 세상에, 당신 정말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여보, 넙치에게 가보기나 해요. 난 황제가 될 테야. 아, 넙치도 그건 못해. 부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염치로
또 소원을 빌어? 이 땅의 황제는 한 분이면 좋게. 넙치도 당신을 그런 황제로 만들 수 없다고. 내 확신하건대 이번만은 참아. 뭐예요? 아내가 말했어요. 왕은 나예요. 당신은 내 남편일 뿐이고. 그러니 당장 가지 못해요? 넙치가 나를 왕으로 만들었으면 이번엔 황제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요. 난 황제가 될 테야. 그러니 당장 가봐요. 어부는 어쩔 수 없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마음은 정말이지 무거웠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끝이 좋을 리가 없어. 끝이 좋을 리가 없다고. 황제라니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딨담? 넙치가 결국 화를 낼 텐데. 어부가 바다에 도착해 보니 바닷물은 더 검어지고 탁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서 위까지 부글부글 끓어 거품들이 마구 일고 있었어요. 바람은 또 어찌나 매섭게도 부는지 심장이 아찔할 정도였어요. 어부는 두려웠어요. 그래도 바닷가에서 말했어요. 넙치야, 바다에 사는 넙치야, 부디 이리로 좀 와주렴. 내 착한 아내 일사빌의 뜻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구나. 그러세요? 그럼 그녀가 무얼 원하던가요? 라며 넙치가 말했어요. 아, 넙치야, 내 아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는구나. 그녀에게 가보세요. 라며 넙치가 말했어요. 그녀는 벌써 황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부가 도착해 보니 온 궁전이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같은 석고 조각상들과 황금 장식물들이 여기저기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트럼펫을 불고 심벌질을 쨍쨍거리고 드럼을 쿵쾅쿵쾅 치면서 병사들이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궁전 안에는 귀족들이 하인들 마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부에게 순금으로 된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가 들어가 보니 아내는 이제 금덩어리로 만든 아주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황금 왕관은 또 어찌나 크고 높은지 높이가 3미터는 되어 보였고요. 앞줄엔 수많은 왕자들과 귀족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 어부가 들어가 그들 사이에 서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진짜 황제야? 그래요. 아내가 말했어요. 나 이제 진짜 황제예요. 그러자 어부가 그녀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한동안 그녀만 바라보고 있던 어부가 말했어요. 아, 이젠 황제인 거에 만족해야 돼? 거기 왜 서 있어요? 난 이제 황제예요. 하지만 교황은 아닌걸요? 넙치에게 가봐요. 도대체 또 뭘 더 바라는 거야? 당신은 교황이 될 수 없어. 그분은 한 분뿐이시라고. 넙치도 당신을 교황으로 만들 순 없어. 난 교황이 될 테야. 즉시 가봐요. 난 오늘 당장 교황이 되어야겠으니까. 안 돼. 그런 말은 나도 차마 넙치에게 못해. 넙치도 당신을 교황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황제는 만들 수 있는데 교황은 왜 못 만들어요? 당장 넙치에게 가봐요. 나는 황제고 당신은 고작 내 남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당장 가지 못해요? 어부는 이번엔 너무도 두려웠어요. 차디찬 강풍이 육지 위로 불어오고 구름들이 힘없이 날리고 있었어요. 바닷물은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어부는 간신히 말했어요. 넙치야, 바다에 사는 넙치야,
부디 이리로 좀 와주렴. 왜냐하면 내 착한 아내 일사비르의 뜻은 내 생각과는 좀 달라서 말이야. 그럼 그녀가 무얼 바라던가요? 라며 넙치가 물었어요. 아, 아내는 교황님이 되고 싶어 해. 그럼 가보세요. 넙치가 말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예전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에 돌아와 있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 부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용감한 꼬마 재봉사. 푹푹 찌는 여름날 아침에 우리의 꼬마 재봉사가 창가 옆 자신의 책상에 앉아 기분 좋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골 아주머니 한 분이 싸고 맛있는 잼이 있어요. 싸고 맛있는 잼이에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재봉사는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며 소리쳤지요. 여기요, 아주머니, 여기요. 모두 사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재봉사가 있는 3층까지 힘겹게 올라갔어요. 재봉사는 바구니 속의 항아리들을 다 열게 했어요. 그것 모두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손으로 들어도 보고 코에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말했어요. 냄새 좋은 잼이네요. 제일 작은 항아리 하나만 주세요. 아주머니는 이 꼬마 재봉사의 말에 크게 화가 나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주곤 가버렸어요. 그때 꼬마 재봉사가 소원을 빌며 말했어요. 이걸 먹고 제가 건강해지고 강해지게 해주세요. 꼬마 재봉사는 빵을 꺼내와 한 덩어리 자른 다음 그 위에 잼을 살살 발랐어요. 냄새 한번 근사하다. 아니지. 우선 만들고 있던 위도스의 남은 부분을 마무리 짓고 빵을 한 입 베어 물어야지. 꼬마 재봉사는 빵을 가까이에 두고 즐겁게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그러는 동안 달콤한 잼의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요. 향긋한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잼의 위로 내려왔어요. 얼씨구, 니들 뭐야? 누가 초대라도 한 줄 알아? 라며 꼬마 재봉사가 이 불청객들을 쫓아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파리들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곧 더 많은 파리들이 친구들을 따라 내려왔어요. 마침내 꼬마 재봉사도 작업용 탁자 밑에 있던 서랍에서 헝겊 한 조각을 쥐며 말했어요. 기다려.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먹으랬어? 그러고는 파리들을 내리쳤어요. 꼬마 재봉사가 다시 헝겊 조각을 들어 죽어있는 파리들을 세어보니 어머나, 자그마치 파리 7마리가 죽어있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꼬마 재봉사는 자기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소식은 온 마을에 알려야 해. 꼬마 재봉사는 서둘러 자신의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바느질로 큼직한 글씨를 한 방에 7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마을보다는 이왕이면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낫겠지?
이제 그의 심장은 새끼 양의 꼬리처럼 기쁨으로 파닥이고 있었어요. 꼬마 재봉사는 허리띠를 하고 온 세상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용감함을 드러내기엔 이 작업실이 너무 좁으니까요. 출발하기 전 그는 두고 가는 것이 없는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치즈 하나가 보여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꼬마 재봉사는 문 앞에서 수풀 속에 갇힌 새 한 마리를 발견하곤 그 새도 치즈와 함께 자신의 주머니 속에 쏙 넣고 걸어갔어요. 드디어 그는 여행을 떠났지요. 꼬마 재봉사는 몸이 가볍고 민첩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걸어갔지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산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곳엔 힘센 거인이 아주 만족스러운 듯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꼬마 재봉사가 용감하게 거인에게 말했어요. 안녕, 친구. 드넓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구나. 난 지금 저쪽으로 가던 길이야. 내 운을 시험해 보려고 말이지.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거인이 우습다는 듯이 꼬마 재봉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원참 가소롭군. 뭐가 어째? 꼬마 재봉사가 자신의 위도 단추를 풀어 거인에게 허리띠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한번 보시지. 거인이 읽었어요. 한 방에 7명이라고? 거인은 꼬마 재봉사가 주먹 한 방으로 7명을 때려 눕혔다는 얘기 같아 이 조그마한 녀석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지요. 거인이 손에 묵직한 돌을 하나 쥐더니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돌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거인이 말했어요. 그게 다야? 하고 자신있게 꼬마 재봉사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 쉽지. 꼬마 재봉사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부드러운 치즈를 꺼내 즙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손으로 꽉 쥐었어요. 어때? 이 정도면 믿어지지 않아? 거인은 도대체 이 꼬마 재봉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거인이 묵직한 돌을 하나 들고 하늘 높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높이 던졌어요. 자, 꼬마 친구, 이렇게 한번 해봐. 제법 던지는데? 재봉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바위는 언젠가는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야. 하지만 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그걸 던질 수 있지. 꼬마 재봉사는 손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더니 새를 꺼내 공중으로 던졌어요. 자유를 다시 찾은 새가 높이 높이 날아오르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때? 이만하면 만족하겠지, 친구? 재봉사가 물었어요. 던지는 건 확실히 확인했고, 거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네가 무엇을 옮길 수 있는지는 안 봤어. 거인은 꼬마 재봉사를 데리고 거대한 떡갈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 떡갈나무는 땅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거인이 말했어요. 네 힘이 충분하다면 내가 이 나무를 숲 밖으로 옮기는 걸 도와봐. 기꺼이. 꼬마 재봉사가 대답했어요. 네가 나무 몸통을 어깨 위에 올려매. 그러면
내가 나뭇가지들과 잔 가지들이 있는 부분을 들 테니 가지들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니까 말이야. 거인이 나무 몸통을 어깨 위에 올려맸어요. 재봉사는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았죠. 나무 몸통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거인은 온전히 혼자 그 무거운 나무를 옮겨야 했어요. 게다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은 재봉사까지 덤으로 말이에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재봉사는 기분이 무척 즐겁고 행복해져 중얼중얼 노래를 불렀어요. 저기 성문으로 재봉사 세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간다네. 무거운 나무에다 재봉사까지 지고 걷던 거인이 도저히 더는 갈 수 없어 소리쳤어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더는 못 옮기겠네. 이만 내려놓아야겠어. 꼬마 재봉사가 날쌔게 뛰어내린 다음 두 팔로 얼른 나무 몸통을 잡았어요. 마치 지금껏 거인과 같이 옮긴 것처럼 말이에요. 재봉사가 거인에게 말했어요. 이봐, 덩치만 큰 친구, 고작 이 정도 옮기고 마는 거야? 그들은 함께 걸었어요. 그들이 벚꽃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였어요. 거인이 나무 꼭대기를 잡아 아래로 구부려 당기며 그걸 꼬마 재봉사의 손에 건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잘 익은 열매를 따 먹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꼬마 재봉사의 힘은 너무도 약해 그 나무를 쥐고 있을 수 없었죠. 때마침 거인이 나무 꼭대기를 놓자 나무가 솟아올랐고 그 바람에 나무를 쥐고 있던 꼬마 재봉사까지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다행히 재봉사가 다치지 않고 땅에 내려오자 거인이 말했어요. 뭐야 이거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더니 허약한 잔가지 하나 쥐고 있을 힘도 없었던 거야? 힘이 부족한 게 아니야. 꼬마 재봉사가 대답했어요. 넌 한 방에 7을 쓰러뜨린 남자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울창한 숲속에서 사냥꾼이 총을 쏘기에 내가 나무를 뛰어넘은 거라고.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한번 뛰어넘어봐. 거인이 해보았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도저히 그 나무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네가 그토록 용감한 친구라면 나를 따라 우리 동굴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보자. 꼬마 재봉사는 기꺼이 거인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동굴로 들어서자 다른 거인들이 불가에 앉아 각자 불에 구운 양 한 마리씩을 손에 쥐고 먹고 있었어요. 꼬마 재봉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지요. 여긴 내 재봉사 작업실보다 훨씬 더 넓구나. 거인이 재봉사에게 침대 하나를 보여주며 오늘은 거기 누워 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침대는 꼬마 재봉사에게 너무도 컸어요. 그래서 재봉사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눕지 못하고 침대 위 한쪽 구석에서 잠들었어요. 밤 12시가 되어 꼬마 재봉사가 잠이 들었을 거라 생각한 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철 몽둥이를 쥐고 다가와 한 방에 그 침대를 박살내버렸어요. 거인은 이것으로 얄미운 꼬마 재봉사를 혼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일찍 거인은 숲으로 나갔어요. 꼬마 재봉사 일은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꼬마 재봉사가 튀어나오더니 거인들과 함께 흥겹게 나란히 걸었어요. 거인들은 깜짝 놀라 혹시 재봉사가
거인 모두를 한 방에 때려 눕힐까봐 두려워 도망쳤어요. 꼬마 재봉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뾰족한 코가 가리키는 방향으로요. 한참을 걷고 보니 그는 어느새 궁전의 안뜰에 들어와 있었어요. 몸이 지친 그가 잔디밭 위에 누워 쿨쿨 잠이 들었어요. 꼬마 재봉사가 누워 자는 동안 사람들이 와 그의 몸 양 옆쪽을 살펴보다 허리띠에 적힌 한 방에 7명이란 글귀를 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런 전쟁 영웅께서 평화로운 이곳에 나타나시다니 당장 왕께 보고드려야겠어. 사람들이 왕께 그의 등장을 알렸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전쟁이 나면 함께 싸워줄 수 있으니 여기 머물게 하면 좋겠다고 왕께 말했어요. 왕이 신하들을 그 꼬마 재봉사에게 보내 재봉사가 깨는 대로 군대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게 했어요. 왕의 신하는 꼬마 재봉사가 기지개를 쭉 펴고 일어나자 왕의 제안을 전달했어요.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재봉사가 대답했어요. 내 기꺼이 왕의 군인이 되겠네. 그리하여 영광댁에도 재봉사에겐 특별한 직책과 특별한 집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군인들은 사람을 한 방에 7이나 쓰러뜨린다는 이 꼬마 재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봉사를 몰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앞에서 반대를 했다간 다른 군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가 우릴 한 방에 7씩 쓰러뜨릴 수 있으니 재봉사 앞에서 직접 반대할 수는 없어. 그리하여 다른 군인들은 모두 함께 왕에게로 가서 군대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 재봉사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다른 군인들이 왕께 말했어요. 한 방에 사람을 7씩이나 쓰러뜨리는 자와 함께 하라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은 충실한 군인들을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마 재봉사를 군대와 함께 하기로 한 것을 후회했지요. 다시 꼬마 재봉사를 쫓아버릴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재봉사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참을 궁리한 끝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왕은 하인을 불렀어요. 그 자에게 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2 거인을 잡아오면 공주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왕국의 반을 주겠다고 전하라. 그리고 100명의 기마병도 보내주겠다고 말이다. 하인은 꼬마 재봉사에게 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지금까지 많은 사내들이 2 거인을 잡기 위해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이건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한 꼬마 재봉사는 오, 좋습니다. 네, 즉시 그 거인들을 잡아오지요. 한 방에 7을 쓰러뜨리는 제가 그깟 2명이 무섭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꼬마 재봉사가 출발하자 뒤이어 100명의 기마병들도 뒤따라갔어요. 숲에 도착한 재봉사가 기마병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서도 금방 그 거인들을 해치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 그는 숲으로 들어가 왼쪽, 오른쪽 방향을 살폈어요. 머지않아 2 거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어찌나 코를 고는지 나뭇가지들이 위아래로 흔들거렸어요. 꼬마 지봉사는 자신의 두 주머니 한가득 돌을 주워 모은 다음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를 반쯤 올라간 다음 재봉사가 나뭇가지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잠자는 거인들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거인 한 명의 가슴 위로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렸어요. 한참 동안 거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거인이 깨어나 친구를 밀치며 말했어요. 왜 자꾸 치는 거야? 꿈 꿨겠지. 라며 친구가 말했어요. 난 너 안 건드렸어. 그들은 그렇게 다시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꼬마 재봉사가 돌멩이 하나를 두 번째 거인 위로 던졌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두 번째 거인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던진 건 너잖아. 나 너한테 안 던졌다니까. 라며 두 번째 거인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하며 다투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곤했기 때문에 다시 잠부터 자기로 했어요. 재봉사는 이번엔 큰 돌멩이를 주워와 첫 번째 거인의 가슴팍 위로 힘차게 던졌어요. 너무 아프잖아. 두 번째 거인을 밀치며 벌떡 일어나자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친구 거인도 지지 않고 첫 번째 거인을 밀쳤어요. 이번엔 서로 나무를 뽑아 휘두르며 싸웠어요. 그러다 그들은 마침내 거의 동시에 땅바닥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꼬마 재봉사가 땅 위로 폴짝 뛰어내렸어요. 다행이다. 거인들이 내가 앉아있던 나무를 뽑진 않았어. 하마터면 이 나무 저 나무 위로 다람쥐처럼 뛰어다닐 뻔했네. 하지만 우리 재봉사들은 날쌔니까. 그는 기마병들에게로 가서 말했어요. 다 해치웠어. 한 방에 해치웠지. 하지만 간단하진 않았다고. 거인들이 위기에 처하자 나무들을 뽑고 휘둘러대서 말이야. 그렇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지. 나같이 한 방에 7을 때려 눕히는 자 앞에선 말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기마병들이 물었어요. 그런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재봉사가 말했어요. 거인들은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 말이야. 기마병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곳엔 정말로 두 거인이 쓰러져 누워있고 주변의 나무들이 온통 뿌리째 뽑혀있지 뭐예요. 꼬마 재봉사는 돌아가 왕에게 약속대로 공주와 왕국의 반을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자신의 말을 후회했어요. 꼬마 재봉사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딸과 왕국의 절반을 받기 전에 일을 하나 더 해야겠네. 숲에 유니콘이 한 마리 있는데 여간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네. 자네가 그 유니콘을 잡아주게. 그런 거라면 거인 2명을 잡는 일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방에 7을 쓰러뜨리는 게 제 주 특기니까요. 꼬마 지봉사는 새끼줄 하나와 도끼 한 자루를 쥐고 숲으로 떠났어요. 왕은 사람들을 같이 보내 그를 돕게 했는데 그는 이 사람들을 숲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숲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니콘이 머리의 뿔을 세우고 그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겠는걸? 꼬마 재봉사는 유니콘이 아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 다음 빠르게 나무 뒤로 숨었어요. 전 속력으로 달려오던 유니콘의 뿔이 너무도 세게 나무 몸통에 박히는 바람에 유니콘이 자신의 힘으로는 뿔을 나무에서 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유니콘은 붙잡히게 되었지요. 이제 잡았다. 재봉사가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유니콘의 목에다 새끼줄을 감았어요. 재봉사는 들고 간 도끼로 나무에 박힌 유니콘의 뿔을 잘라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그는 유니콘을 끌고 왕에게로 갔어요. 왕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네. 나의 딸과 결혼하기 전에 숲을 마구 부수고 다니는 야생 멧돼지를 잡아와야 하네. 이 일을 돕기 위해 사냥꾼들을 보내주겠네. 좋습니다. 그거야 너무 쉬운 일이죠. 꼬마 재봉사는 대답했어요. 그는 사냥꾼들과 숲에 함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냥꾼들이 야생 멧돼지에게 여러 차례 당했기 때문이지요. 사냥꾼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숲속에 도착한 꼬마 재봉사를 보자 멧돼지는 험상궂은 얼굴로 달려들었어요. 재봉사를 땅에 냅다 내동댕이 칠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날쌘 거라면 꼬마 재봉사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도망가는 꼬마 재봉사를 뒤쫓아 멧돼지도 달렸지요. 그때 재봉사는 작은 집을 발견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멧돼지가 따라 들어오자 재봉사는 뒷문으로 나가 문을 잠그고 빙 돌아서 집 앞으로 가 앞문도 쾅 하고 닫았어요. 멧돼지는 작은 집에 갇히고 말았지요. 꼬마 재봉사는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들을 불렀어요. 사냥꾼들에게 멧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왕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드디어 꼬마 재봉사는 왕의 딸과 왕국의 절반을 받게 되었어요. 공주와 결혼한 꼬마 재봉사는 이제 평생을 왕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생쥐, 새, 소시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생쥐와 새와 소시지가 친구가 되어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서로 의지해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도 조금씩 늘어났지요. 새가 맡은 일은 매일 숲으로 날아가 땔감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생쥐가 맡은 일은 물을 떠오고 불을 피우고 식탁을 놓는 일이었지요. 그러니 요리는 소시지의 몫이 되었고요. 모두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가 다른 새를 만났어요. 서로 자기 신세가 최고라며 뽐을 냈지요. 그런데 다른 새가 나는 왜 맨날 힘든 일만 해? 집에 두 녀석들은 편하게 지낸다며. 생쥐는 불을 피우고 물만 떠오면 되잖아. 그럼 식탁을 내놓을 때까진 자기 방에서 놀면 되는 거고. 그릇에 누워있다는 소시지는 또 어떻고? 그냥 요리가 잘 되고 있는가만 보면 되잖아.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냥 수프나 야채국에
자기 몸을 한두 번 담겼다가 나오면 간이 저절로 맞아지고 요리는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놀리지 뭐예요? 새는 집에 돌아와 그날 땔감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각자 식사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잤지요. 이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었지요. 다른 새의 말에 속이 상한 새가 다음날이 되자 자기는 숲에서 더는 땔감을 주워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동안 속아봤어. 종처럼 일해왔다고. 모두들 날 바보라고 놀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일을 바꿔서 해보자. 이 뜻밖의 말에 생쥐와 소시지가 사정하며 달래보았지만 새는 막무가내였어요. 난 정말이지 지쳤다고. 어쩔 수 없이 소시지가 땔감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생쥐는 요리를 맡고 새는 물을 떠오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맛있는 소시지가 숲으로 출발하자 작은 새도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생쥐는 냄비 옆에 머물며 소시지가 땔감을 주워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 기다렸지요. 하지만 맛있는 소시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두 친구들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가 무슨 일인지 살펴보려고 날아가 보았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 새는 불쌍한 소시지를 덮친 개 한 마리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개가 소시지를 먹어버린 거였어요. 새가 비통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생쥐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 주었어요. 그들은 소시지가 없어 일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리하여 새는 식탁 위에 식탁보를 펼쳐놓고 생쥐는 음식을 준비하며 간을 맞추기 위해 소시지가 늘 그랬듯 냄비 속에 한번 들어가 자기 몸을 야채와 비비고 구르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생쥐는 물이 너무 뜨거워 냄비 속에 들어가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새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어디에도 생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땔감을 이리저리 던지며 친구의 이름을 불러도 보고 찾아도 보았지만 생쥐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새가 조심성 없이 땔감을 던지는 바람에 나무에 불이 붙었고 큰 불이 나고 말았어요. 새는 양동이를 발로 잡고 허겁지겁 물을 뜨기 위해 우물로 날아갔어요. 그러나 양동이를 놓쳐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새는 이제 친구도 집도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